신한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우리 멋진 스타트업들. 여러분, 저는 오늘 강연을 맡은 성균관대학교 최재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강연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뉴노멀 시대 스타트업이 바꿔야 할 3가지. 코로나 이후를 뉴노멀이라고 하죠. 이 뉴노멀의 본질은 뭘까요? 그리고 그 뉴노멀 시대에 맞춰서 스타트업은 어떤 변화를 추구해야 할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코로나가 오기 이전부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인류 문명의 대전환이 이미 일어나고 있었죠. 인류는 스마트폰이 탄생하면서 변화를 만들어냈는데요. 2007년 아이폰이 탄생하고 2010년 갤럭시 S라는 안드로이드 폰이 탄생합니다. 그러면서 불과 10수년 만에 전 세계 선진국의 80%, 대한민국은 98%의 인구가 스마트폰을 쓰게 됩니다. 말하자면 표준 인류가 바뀐 거죠.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표준 인류는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쓰면서 디지털 문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 이렇게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스마트폰을 쓰는 사피엔스, 포노 사피엔스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제 스타트업은 이 절대적 기준을 바탕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무려 20배나 빨라졌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렇다면 인류는 더 빠른 속도로 디지털 문명으로 전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스타트업을 바로 이 새로운 문명, 새로운 세계에서 키워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세계 시장은 그 증거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세계 탑5 기업은 애플, MS,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의 특징이 뭔가요? 디지털 문명을 창조하고 폰을 든 인류를 새로운 세계로 끌고 간 기업들입니다. 거기다 최근에는 테슬라가 6위까지 올라왔고요. 엔비디아도 엄청난 속도로 성장 중입니다. 이 모든 기업들의 특징은 바로 디지털 신문명을 끌고 가는 기업들이라는 거죠.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요, 맨날 도지코인이나 사겠다 그러고 트위터나 올리고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보자면, 야, 저거는 저래도 되나 싶은 그런 CEO인데, 사실 세계의 자본은 이 테슬라에 집중되고 있죠. 여러분, 돈은 누구에게나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인류가 저런 기업들한테 투자했다는 것은 이 기업들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스케일업을 하려면 자본의 투자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배워야 할 모든 요소들을 이 기업들이 이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기업들은 인류의 자발적 선택, 디지털 문명으로의 자발적 전환에 의해서 성장한 기업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바로 이 새로운 대륙, 디지털 신대륙에 창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뉴노멀의 본질은요, 표준 인류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표준 공간조차 바뀐 것이죠. 스타트업을 준비한 여러분, 이제 디지털 문명이 인류의 표준 문명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쓰는 인류가 표준 인류입니다. 여러분이 이 디지털 신세계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바꿔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그 3가지 바꿔야 할 것들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세계관을 디지털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인류는 역사를 통해 세계관의 전환을 보여준 바 있는데요.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고 인류의 역사가 확연히 바뀌게 되었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후 유럽의 각 국가들은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의 유럽은요, 징기스칸한테 정복당하기도 하고 전체 인류 문명의 최대의 수혜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민지 개척을 통해 인구를 늘리고 경제력을 축적하고 이게 수백 년이 지나면서 엄청난 부의 격차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1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졌죠.
1차 산업혁명을 완성한 국가들, 영국,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 유럽의 국가들은 그 거대한 힘을 바탕으로 전 세계를 자신들의 식민지로 개척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바로 이 서구 문명, 1차 산업혁명을 통해 만들어진 그 서유럽 문명이 세계 문명의 표준이 되어버렸죠.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 문명사의 대전환 때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조선은 중국이 설마 망하겠어? 유럽이 아무리 힘이 세졌다고 하더라도 수천 년 동안 세계 문명의 표준이었던 중국을 이길 수는 없을 거야 라고 판단을 했고, 이에 따라 중국을 믿고 쇄국 정책을 펼쳤습니다. 결국 패망했죠. 반면 일본은 크로운의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이건 급이 다르다. 유럽의 신문명은 중국이 만들어낸 문명과는 급이 다른, 차원이 다른 새로운 표준 문명이다. 그리고는 엄청난 사람들을 유럽에 유학을 보내 바로 메이지 유신을 실천합니다. 모든 제도, 정치적, 사회적, 교육적, 군사적 제도를 싹 다 유럽식으로 바꾸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죠. 그리고 불과 우리나라보다 70년 앞서 이 변화를 선택함으로써 아시아의 패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멸망했죠. 역사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문명 전환기에 반드시 그 표준 문명을 이해하고 여기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류는 스마트폰을 들고 이 창을 통해 새로운 대륙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디지털 신대륙이죠. 거기서 그리고 엄청난 식민지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바로 이 디지털 신대륙에 기반해서 스타트업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계 최고의 기업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은요, 바로 이 디지털 신대륙에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듭니다. 유튜브는 세계 최고의 방송국이 됐지만 우리는 어디 가도 그 메인 스튜디오, 본사 사업 이런 데를 방문할 수 없어요. 우리 상상의 공간에 유튜브라는 거대 방송국을 만든 것이죠.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최대 쇼핑몰인데 미국에 가도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가 상상하는 공간 속에 이 비즈니스 모델들이 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앱스토어도 그리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인터넷 문명은 지식을 공유하는 특성으로 인해 어떤 대가 없이 전 세계로 번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도 바로 해외 유학파가 아닌 국내파들이 오픈소스 갖다 만들 수 있네? 이러면서 지식의 공유를 통해 대한민국 대표 플랫폼 카카오와 네이버를 만들 수 있었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디지털 신대륙에서 지분 2위라고 하는 이 미국과 패권을 다투는 중국도 알리바바 텐센트의 출발을 보면 해외로 유학 간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이 인터넷에 깔려있는 지식을 흡수해서 만들어낸 플랫폼들이 거대 성공을 거둔 케이스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배워야 합니다. 최근에는 초등학생들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막 자기들끼리 짜고 경진대회까지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지식을 흡수할 수 있는 이 소위 말해서 인터넷 문명이 완전히 전 세계로 번져 있기 때문입니다. 비탈릭 부테린 같은 청년은요, 15살 때 암호화폐 관련 첫 논문을 씁니다. 그리고 17살 때 비트코인 매거진이라는 최고 전문 분야 매거진의 바로 편집장이 되죠. 그리고 19살 대학교 1학년 때 이더리움이라는 암호화폐를 출시합니다. 지금 시가총액 2위의 이 화폐, 대학교 1학년이 만든 겁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커뮤니티를 통해 비트코인을 학습하고 그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 지식을 확대하고 흡수하고 또 창조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인터넷으로 지식을 흡수하고 거기서 인맥을 맺어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신인류의 새로운 세계의 학습법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10조 원을 넘는 자산을 갖게 되었고요. 세계 디지털 금융계의 가장 권위 있는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바로 1995년 그때 태어난 친구로 지금 만 26세입니다. 대한민국의 스타트업도 그래서 이런 생태계를 바탕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이런 케이스는 이제 너무나 많죠.
오픈 소스를 갖고 앱을 만들고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 수 있어? 그럼 난 택시를 바꿀 거야. 2010년 우버가 등장했고요. 2008년 호텔을 바꾸는 에어비앤비, 2005년 방송을 바꾸는 유튜브가 등장합니다. 이들이 등장했을 때 문명의 표준을 바꿀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0.1%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자발적으로 TV를 버리고 이 안으로 들어가 유튜브를 보고 택시를 버리고 우버를 타고 호텔을 버리고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이 자발적 선택을 끌어내는 기업들이 성공한다는 것은 너무 자명해졌죠. 금융계에서도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이 가장 높습니다. 지점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우리가 왜 디지털 신대륙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이 모든 변화가 보여줍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발표를 통해서 코로나가 오기 이전에 비해서 코로나 이후의 디지털 전환 속도가 무려 20배가 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더욱 명확해졌죠. 인류는 이제 MG가 이끄는 디지털 원주민이 이끄는 디지털 문명으로의 전환을 분명하게 했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 G세대가 창조하는 새로운 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 이야기가 뜨겁습니다. 메타버스, 메타는 초월, 버스는 유니버스의 약자인데요. 초월하는 세계관, 어떻게 보면 섞이는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G세대는 어려서부터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한 첫 세대입니다. 그래서 24시간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가상현실에 빠져들기도 하고 거기서 생활하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놀기도 하는 그런 세대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이 만들어내는 메타버스는 그래서 서로 섞여 있는 세계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가상현실에 있는 나의 아바타나 현실 세계에 있는 나나 비슷한 인물이고 동일한 나를 상징하는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가상현실에서 생활하는 아바타가 너무나 소중하고 그 생활 또한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생태계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포트나이트 같은 사이트라고 할 수 있죠. 3억 5천만 명이 게임을 바탕으로 모여서 놀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콘서트를 합니다. 트래비스 스콧이라는 가수가 아바타로 분해서 나와서 공연을 했는데 1230만 명의 관객이 역시 아바타로 분해서 그 공연을 즐깁니다. 이런 새로운 인터랙션의 가능성이 데이터로 확인이 되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죠. 우리나라의 네이버가 만든 제페토도 이미 2억 명이 와서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블랙핑크가 자기들도 아바타로 등장해서 팬 사인을 했더니 4,600만 명이 사인을 받아갑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세계가 열렸고 새로운 메타버스의 시민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마어마한 숫자로 증명한 셈이죠. 이렇게 되니까 구찌, 나이키, DKNY, 또 우리나라의 CU 같은 이 10대와 20대를 타겟으로 하는 브랜드들은 전부 다 제페토에 샵을 차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샵을 만들어주는 샌드박스 같은 건설을 하는 회사들도 생기기 시작하고 그걸 주특기로 하는 개인들도 수입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소위 생태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특히 성공한 기업으로 로블록스를 꼽는데요. 로블록스는 여기 와서 게임을 개발해서 여러분이 돈을 버세요라는 특수한 생태계 지원 시스템을 갖췄죠. 그랬더니 무려 700만 명의 개발자들이 모여서 게임을 개발했고요. 5천만 개의 게임이 거기 가득 들어차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 미국 10대 60% 이상이 가입을 해서 여기 놀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보낸 시간보다 이미 10대들은 로블록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럼 유튜브를 대체할 또는 페이스북을 대체할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거기다가 이 개발자들이요. 난 여기서 이제 돈 벌 거야. 작년에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은 60억 이상을 벌었다고 알려집니다. 그러니 10대와 20대들이 이 게임을 통해서 나의 직업으로 삼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수만 명의 개발자들이 여기 매일 출근을 해 자기의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다른 비즈니스의 기회도 열리게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젠 메타버스가 대세가 되고 있는 것이죠. NFT라는 게 등장합니다. 디지털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이 Non-Fungible Token이라는 NFT는 디지털 그림을
등록할 수 있는 등기 권리증 같은 역할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실현하게 해줬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거래가 일어나게 해줬고 그 거래는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으로 하자. 이미 소더비 크리스티 같은 미술품 경매 회사들이 이 메타버스 안에 샵을 차리고 디지털 아트에 대한 경매를 합니다. 결국 미술 시장이 메타버스라는 신세계에 확장이 된 모습이 이제는 현실화되었다는 것이죠. 이 새로운 대륙은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면 얼마든지 공략할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또 메이저들의 투자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계 탑 4 기업이 바로 이 메타버스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죠.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페이스북. 회사 이름을 아예 메타로 바꾸고요. 메타버스로 5년 후에는 완전히 전환하겠다. 그러면서 호라이즌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제시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요. 이제부터 오피스에서 벌어지는 모든 환경은 이 메타버스 기반의 인터랙션을 통해 제공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애플도 마찬가지 대규모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를 얘기하고 있고요. 최근 세계 8대 기업으로 성장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GPU라는 프로세서, 하드웨어도 가지고 있고 그 메타버스 환경을 크리에이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까지 파워를 갖추면서 엄청난 주가 상승을 기록하고 있죠.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은 결국 이 많은 자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는 겁니다. 페이스북이나 MS 같은 기업은 세계에서 데이터가 가장 많습니다. 이 기업들이 5년 후의 미래는 메타버스의 세계가 될 거라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소비자들의 데이터가 나왔다고 판단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많은 기업들이 메타버스와 나는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이브의 방시혁 대표는 이 두나무라는 기업과 함께 합작 투자를 해서 5천억을 NFT 개발에 쓰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 BTS의 그 강렬한 팬덤을 직접적인 수입으로 일으키려면 그들이 초기에 찍었던 희귀한 사진들이나 아니면 지민이나 또 정국 같은 친구가 입었던 의상을 NFT에 등록하고 판매하게 됩니다. 그럼 이더리움으로 거래가 가능하겠죠. 그럼 지금까지는 많은 기업들을 거쳐서 그 수익을 한 배분을 받았던 거라면 이제는 그 수많은 1억 명이 넘는다는 아미로부터 직접적인 거래가 가능해지니까 이 기업의 이익은 100배 이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주요 팬덤들이 이 메타버스라는 공간과 그들의 개념에 익숙한 신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민의 희귀 소장본 사진을 NFT에 등록하고 우리 아빠가 생일 선물로 그걸 100만 원짜리를 사줬어요. 그럼 어디다 전시할까요? 네, 바로 메타버스에 있는 나의 샌드박스에 전시를 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집에 혹시 피카소 그림 갖고 계신가요? 그런 분 있겠죠. 그런데 요새는 집에 아무도 초대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플렉스하고 자랑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이죠. 반면 10대들은 메타버스를 통해서 만나고 친구도 초대하고 정말 부담 없이 그들과 대화하는데요. 나의 집 거실에 지민의 희귀본 사진이 걸려있고 그게 NFT를 통해 나의 소유라는 게 등록된 걸 확인할 수 있다면 정말 멋진 나의 재산 1호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창작의 가능성, 창조적인 공간의 가능성, 창조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가능성이 이 메타버스 안에 너무나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타트업을 하려면 디지털 신대륙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메타버스를 피부로 체험하고 잘 되는 기업과 안 되는 옥석을 가려낼 줄 알아야 되고 관련된 주요 핵심 요소들, NFT는 무엇이고 이거 등록, 판매, 이더리움 이 모든 생태계 구성 요소를 잘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식이 편집되었을 때 창조적인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 미래를 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 여러분의 세계관을 확장하십시오. 디지털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이걸 바탕으로 지식도 그 새로운 공간에서 흡수하고 새로운 창조적인 아이디어도 거기서 만들어냄으로써 여러분의 실력을 키워내셔야 합니다. 이 새로운 세계관이 여러분 비즈니스의 스케일업을 가져다 줄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성공하려면 실력이 필요한데요.
그 실력의 기준이 뭐냐? 팬덤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BTS입니다. 소비자가 왕이다라는 것을 BTS가 증명했죠. 원래 미국의 음악 시장은요, 거대 자본, 기획사가 가지고 있고 방송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가수가 이제 신곡을 발표하면 엄청나게 음원을 사들이고 방송국에도 압력을 넣죠. 그런데 그걸 깨트린 게 바로 암입니다. 비틀즈 이후에 6곡의 신곡을 빌보드 싱글 차트에 연속으로 올린 가수는 BTS가 처음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강력한 파워를 만든 게 바로 왕이신 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BTS는 다른 모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안 해요. 암이 사랑합니다. 암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고객을 대하는 마음이 바로 이래야 한다는 것이죠. 혁명의 상징인 BTS가 만든 생태계에서 우리는 사업 성공의 비밀을 배워야 합니다. 이미 이런 건 너무나 많이 번져 있어요. 소위 디지털 문명의 탈중앙화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보통 비트코인을 탈중앙화의 상징이라고 얘기하죠. 은행 없이 서로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런 화폐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중앙의 권력이 약화되고 개인이 서로 연대해서 새로운 세계를 꾸며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KBS, MBC, SBS 같은 절대 권력의 방송사들은 약해지는 반면 소위 파워 유튜버들이 강력한 권력과 또 자본을 획득하기 시작합니다. 파워 유튜버의 권력의 원천은 구독과 좋아요죠. 그걸 누르는 사람들, 즉 소비자의 마음을 샀기 때문에 권력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그 변화는 방송계 전체를 바꾸고 있죠. 오죽하면 무한도전의 김태호 PD가 MBC를 떠날까요? 그는 이제 왕이신 소비자로부터 직접 평가를 받고 선택을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소비자의 팬덤을 통해 성공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그 팬덤을 통해 성공한 기업도 너무나 많습니다. 스타일란다의 김소희 대표 22살에 동대문에 옷가게를 냅니다. 생산은 동대문에서, 하지만 나의 시장은 디지털 신대륙으로, 그리고 오로지 디지털 커머스를 통해 13년 만에 1,6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그리고 로레알한테 6천억의 매각을 합니다. 최근 매각된 남양 유업이 3,100억인데 그 2배의 가치를 이 디지털 신대륙에서 젊은 청년이 13년 만에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지털 신대륙에서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스케일업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제조업을 하셨던 AHC 사장님, 마스크팩 대기업에 납품하다가 디지털 커머스는 정말 매력 있어. 그리고 중국 시장을 공략합니다. 그리고 3조 4천억 기업으로 키웠어요. 이건 대우중공업의 시가총액입니다. GP클럽의 김정웅 대표님, 이분은 아예 대학을 안 갑니다. 난 장사가 너무 좋아. 그래서 용산 전자상가에서 유통을 배우더니 디지털 커머스에 눈을 뜨고 중국 시장을, 한국 화장품을 수입해서 공략하면서 바로 이 소셜 커머스를 제대로 공략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GP클럽이라는 회사를 1조 5천억 기업으로 키우면서 2019년 대한민국 부자 30위에 이름을 올립니다. 닥터자르트 이진욱 대표님, 건축 일을 하시다가요, 건축은 재미없고 화장품이 대박이다. 그리고 이걸 들고 미국 가서 닥터자르트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거대 팬덤을 확보하고요, 2조의 에스티로더에 매각합니다. 무신사의 조만호 대표님, 고3 때 하라는 공부도 안 하고 프리첼의 동호회 사이트를 만들죠. 그게 이름이 무신사입니다. 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 소위 덕후들의 모임이었죠. 그 덕후들의 모임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막 만들어 가더니 이제 2조 5천억 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이 모든 성공한 이 대표들, 창업자들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첫째, 공부에 별 관심이 없었고요. 학벌, 학위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프로그래머도 아니에요. 그런데 디지털이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죠. 이들은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나는 패션이야. 난 여기서 집중해서 살아갈 거야. 나는 제조야. 나는 장사야. 나는 브랜딩이야. 나는 플랫폼이야. 자기가 진짜 잘할 수 있고 관심 있었고 자신 있는 거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디지털을 믿는 사람들과 연대를 했죠. 개발을 하는 분,
SNS 마케팅을 하는 분, 온라인 쇼핑몰을 하는 분, 데이터를 분석하는 분, 이런 분들과 함께 하면서 미래를 함께 꿈꾸었기에 이러한 성공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만들어낸 팬덤은 바로 이 기업들의 가치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스케일업해서 점프하고 싶으세요? 고객이 팬덤을 갖도록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 팬덤의 형성은요,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게 반드시 디지털은 아니라는 겁니다. 고객의 팬덤은 어디서 나올까요? 지평생 막걸리를 만든 김기환 대표. 원래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인데요. 2010년 직원 3명, 매출 2억. 그리고 그때 마침 막걸리의 열풍이 꺼지는 시대였습니다. 회사에 문을 닫으려고 했죠. 근데 김기환 대표가 아버지 저는 2030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막걸리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그러면 SNS 마케팅을 강화했나 보다. 여러분, 맛없는 막걸리로 SNS 마케팅을 강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빠른 속도로 폭망합니다. 팬덤은 디지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죠. 심장이 울릴 때 고객의 팬덤이 형성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바꿨을까요? 바로 데이터입니다. 김기환 대표는 데이터를 통해 그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2030 세대에게 다양한 막걸리 먹여봤더니 6도의 시큼한 맛이야. 이렇게 어른들이 말하는 것과는 달리 5도의 달달한 맛을 더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바꿉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막걸리가 되게 맛있는데 포장을 봤더니 포장 디자인이 할배예요. 그리고 막 국물이 새요. 이러면 절대 추천 안 하죠. 맞습니다. 디테일의 완성이라는 거죠. 디자인도 내가 타겟하는 고객이 원하는 만큼의 정말 정성을 들인 디자인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팬덤을 만들려면 고객이 마케터가 돼야 돼요. 그럼 그 경험이 이건 내 친구한테 꼭 먹여봐야 돼. 내가 꼭 내 친구가 쓰게 해야 돼.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 경험의 디자인이 팬덤을 만드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팬덤을 만들면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을까요? 컨텐츠는 그 위력의 한계를 제대로 보여줍니다. 유튜브 조회수 1위, 바로 스마트 스터디의 베이비 샤크예요. 2010년에 창업한 이 기업이 만든 뮤직비디오가 디즈니랜드를 꺾은 겁니다. 맞아요. 캐릭터 산업의 카테고리에서 보면 스마트 스터디의 경쟁자는 디즈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타겟 고객인 아이들은 엘사다, 겨울왕국이다 이걸 찍은 게 아니라 베이비 샤크. 우리에게 그만큼의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근데 데이터를 잘 보면요, 이 팬덤이 폭발한 영역이 바로 동남아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을 가장 사랑하는 나라 인도네시아예요. 무려 2억 4천만 명의 인구를 갖고 있는 이 나라는 대한민국에서 떴다 그러면 무조건 좋아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인구 비율이 우리나라를 사랑합니다. 무려 85%가 넘는다고 해요. 여기를 잘 활용해서 성장한 산업이 바로 웹툰 산업이죠. 만화의 생태계는 지극히 작았고요. 성공한 사람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레거시가 아주 강력했죠. 만화가가 되려면 그 밑에 가서 10년 밑그림 그려야 돼. 와우. 그런데 디지털 신대륙에 옮기면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웹툰이 등장하자 룰이 바뀌죠. 기성 작가고 기존 작가고 다 필요 없고요. 조회수 많은 게 1등이에요. 소비자를 사로잡는 게 1등입니다. 돈도 그렇게 지불하겠어요. 이 룰이 등장하자 재능 있는 젊은 친구들이 막 그림을 그려서 올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쩜 그렇게 우리나라에는 재능 있는 친구가 많았을까요? 대한민국에서 형성된 팬덤은 곧 동남아로 번지고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수익이 10배 이상 커지기 시작했고요. 동시에 컨텐츠 산업에 콜라보가 발생하죠. 데이터 기업인 넷플릭스는 이렇게 조회수가 많고 인기가 좋은 이 웹툰을 당연히 드라마 소재로 채택을 하죠. 그러면서 작년에 이태원 클라스, 여신 강림이 뜨더니 올해는 DP라는 드라마가 넷플릭스 3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로 지옥이 결국 1위를 찍었죠. 여러분, 이 거대한 팬덤을 이용해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 볼 그런 꿈 어떠신가요? 작년에 네이버 웹툰에서 가장 많은 돈을 받은 작가는 이미 128억, 거대한 생태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특히 올해는 정말 눈부신데요.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역대 통산 1등을 했습니다. 16억 뷰, 2위인 브리저튼이 6억 뷰라고 하니까 얼마나 큰 격차를 냈는지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팬덤이 거대하게 이 전 세계 디지털 신대륙에 형성됐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많이 팔릴까요? 맞습니다. 식품부터 많이 나갑니다. 라면이 40% 수출이 늘었고요. 비비고 만두가 1조 300억어치가 팔렸어요. 가전제품도 북미 1등은 삼성과 LG가 다투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많이 팔리죠. 결국 제조업까지 거의 대한민국의 팬덤에 기반한 많은 산업의 거대 성장이 예측되고 있다는 것이죠. 팬덤을 만드셔야 됩니다. 좋은 경험을 디자인하려면 실력이 좋아야 되는 건 물론이고요. 그 밑에 진정성이 깔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자본이 될 거예요. 디테일에 대한 집착, 인간이 무엇을 좋아할 것인가 요만큼도 놓치지 않겠다는 집착으로 팬덤을 만드십시오. 그게 성공의 가장 큰 요소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디지털 시대는요, 소비자의 공감을 얻어야 되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초에 휴머니티를 채우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글로벌 경제는 팬덤 시대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기술이 좋아야 한다가 아니라 마음을 사는 총체적인 기술이 좋아야 한다. 이래야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혜령 선생님은요, 공감이 자본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감이 자본인 시대. 여러분이 지향하는 기업의 미래는 어떤 것인가요? 그게 진짜 많은 사람들과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휴머니티 가득하면서 실현할 수 있는 모델인가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왕이신 소비자들이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득 휴머니티를 채우고 그들의 팬덤을 만들 수 있는 힘을 기를 때 진정성 있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피자집 사장님이 좋은 인성을 보여줌으로써 많은 네티즌들이 돈줄 내러 가자. 이게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디지털 시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나쁜 짓을 하면요, 엄청나게 강력한 제재를 받지만 반대로 좋은 인성을 보여주면 엄청나게 많은 환호를 끌어낼 수 있죠. 그럼 팬덤은요, 고객의 심장이 울릴 때 나타나는 겁니다. 대한민국 인문학의 힘, 예술의 힘은요, 콘텐츠 산업을 통해서 이미 엄청난 공감대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한테도 이 축적된 인문학과 예술의 힘이 반드시 가득하게 있다는 것이죠. 그걸 잘 발휘하셨으면 합니다. 고객의 마음을 살 수 있도록 따뜻하게 배려하고 우리 기업 자체도 그런 문화로 유지시켜 나간다면 여러분의 성공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뉴노멀 시대에는 여러분이 새로운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기술 일변도로 모든 걸 판단했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초일류 기술 기업도 많이 가질 수 있게 되었고요. 제조업도 이제는 탑3 안에 드는데 라는 소리를 들을만 합니다. 이미 삼성전자가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으로 성공을 했죠. 문제는요, 다음 목표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애플은 미래 기대치라는 시가총액에서 삼성의 3배가 넘습니다. 그 이유는 이거예요. 반도체도 없고 폰도 못 접고 5G도 늦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애플이 차를 만들면 사고 싶어. 애플이 차를 만들면 사고 싶어. 애플이 아파트를 분양해도 나는 거기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폰 하나를 30만 원에 팝니다. 원가는 10,000원도 안 되는데. 근데 왜 살까요? 그걸 꼽는 순간 애플의 팬들은 나는 마음의 평화가 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광고하지 않아도 내가 마케터가 되어서 팬이 되어서 팔아주고 사랑하고 싶어 하는 그런 브랜드가 된 것이죠. 그 가치가 바로 2,800조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 어떤 기준인지 명확히 아셨죠? 잡스는 어떻게 마음을 샀을까요? 2010년 그의 유명한 프레젠테이션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술만으로는 우리는 부족했다. 그래서 휴머니티와 인문학을 기술에 결혼시켰다. 그랬더니 비로소 고객의 심장이 노래하더라. 팬덤을 만드는 것은 그 기준은 고객의 심장이 노래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잡스는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감각을 잘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CEO라면, 파운더라면 고객이 진짜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 그 감각이 뛰어나야 해요. 항상 겸손해야 되고 데이터에 집중해야 되고 또 많은 좋은 그림, 대중성이 확보된 예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고객은 어떤 거에 열광하는가를 끊임없이 집착해야 됩니다. 그게 일관된 스티브 잡스의 인생이었죠. 심지어 그는 인간에 대한 탐구를 위해 인도에 가서 2년 동안 명상을 하고 온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집착으로 풀어내죠. 여러분 일대기를 보면요,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막 집어 던지고 이게 네가 생각하는 최고야? 기준도 안 얘기해줘요. 뭐라 그러죠? 느낌적인 느낌이 올 때까지. 저는 도대체 기준이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중학교 2학년 사춘기의 학생이 여러분 고객의 기준이다. 다 싫다 그러죠? 학교도 가기 싫고 엄마도 싫고 아빠도 싫고 사회도 싫고 다 싫어. 그런데 이건 써보니 좀 괜찮네. 정말 어려운 일이죠. 집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끊임없이 반영해야죠. 처음 등장했을 때 여기 핫도그나 끼워 드세요. 이런 평가를 받았던 이 폴더블 폰. 시장 점유율 0.6%에서 1년 만에 12%까지 올렸습니다. 이건 광고의 힘이 아니라 고객 경험의 힘이 확산된 것이죠.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최근 ESG 경영시대라고 얘기하죠. 기업에 두 가지 화두가 있는데 하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나는 바로 이 ESG입니다. 이 environment, S, social responsibility, G, governance 이 모든 게 의미하는 것은 과연 고객이 당신의 회사를 좋아하겠는가? 환경에 기여하고 사회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고 그리고 조직 구성 자체가 조직원들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가졌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결국 팬덤을 가질 수 있는 기초가 탄탄하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법인이든 개인이든 마음 가득 휴머니티와 진정성을 채워야 성공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걸 가득 불어넣어서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세계관을 디지털 시대로 바꾸고 고객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진정한 실력을 키우고 그리고 기초에는 이들과 공감할 수 있는 휴머니티와 진정성을 가득 채워 넣는다면 이 시대 스타트업으로서의 리셋이 분명하게 완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여러분 잘할 수 있을까요? 미래 30년 저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뭔가?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 증거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말도 안 돼요. US 뉴스에서 대한민국 세계 8위래요. 그 위에 7개 나라는요. 수백 년간 여러 나라의 식민지에 빨대를 꼽고 성장한 선진국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 선진국이었던 나라를 개발도상국은 절대 따라잡을 수 없다. 이게 그동안의 이론이었죠. 그런데 그 이론을 바꾼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35년간 식민지로서 빨대를 꼽히고 뽑힐 거 다 뽑히고 정말 엄청나게 아픈 고통을 겪었던 나라인데 우리가 어느새 선진국의 대열에 팩트로 올라왔습니다. 원인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이런 걸 기적이라고 하죠. 그 주인공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바로 이 세대들이죠.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 그 부모님의 부모님, 다시는 우리 아이들이 식민지라는 나라에 태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그 믿음이, 그 노력이 이걸 만든 겁니다. 전 세계 수백 개의 개발도상국이 그런 노력을 했는데 왜 우리만 성공했을까? 저는 우리에게 저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문명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룰에 따라 도전을 시작한다면 이 기적을 만든 저력이 있는데 그까지 혁명 못 이겨내겠습니까?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는 성공적인 미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심장을 울려서 거대한 팬덤을 만들면 성공한다는 이 새로운 룰에서 우리는 유튜브 조회수 1위를 만들었고요. 빌보드 싱글 차트 11주 1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1위, 오징어 게임과 지옥이 연속으로 그걸 만들어냅니다. 세상에 이런 개발도상국이 어디 있나요?
더군다나 우리가 가장 투자 안 했던 영역이죠. 애니메이션에 국가가 투자한 적 있나요? 대중가수 양성은요? 드라마 제작은요? 어쩌면 야, 여긴 생태계가 작으니까 망해도 괜찮아 그러면서 글로벌 경쟁에 오픈하고 그냥 내버려둔 영역입니다. 그랬더니 기를 쓰고 경쟁을 해서 세계 최강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저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들어갈 메타버스의 신세계, 여러분이 만들어갈 새로운 디지털 금융의 신세계, 여러분이 만들어갈 새로운 매력적인 그 어마어마한 디지털 신대륙의 비즈니스 모델들은 이 국경도 없는 영역에서 전 세계 팬덤을 만들면서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까지의 모든 데이터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낼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탄탄한 기술도 갖고 있고요. 그걸 통해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팬덤을 한번 창조해 보십시오. 고객의 심장이 노래하면서 여러분의 기업을 키워내는 미래, 그 멋진 꿈을 꼭 현실로 만들기를 응원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스타트업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